여러분은 아마 이제 오타쿠라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출판물을 사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에반게리온, 제가 에반게리온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에반게리온 아주 카도카와 관련이 깊은 작품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카도카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카도카와의 출판사는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이제 카도카와의 2대 회장인 카도카와 하루키하고 3대 회장 카도카와 츠구이코라는 이제 두 사람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카도카와 쇼테는 이제 1대 회장님 아버지 세대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 오타쿠 서브컬처 영화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매우 진지한 문학 출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대 회장이 된 카도카와 하루키가 갑자기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아버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잡지 같은 거, 상업적인 잡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간 잡지를 해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굉장히 꿈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영화계가 일본 5대 영화 회사가 있었고, 영화는 영화인이 만드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텔레비전 회사, 방송국에서 출자를 하고 출판사가 출자를 해가지고 제작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루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출판사에서 나온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출판사가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 영화를 근데 결국 성공시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 소년탐정 김전일 아시죠? 김전일이 맨날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 있거든요. 원래 소설이 있거든요. 긴다이치 코스케라는 이제 유명한 명탐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 이제 이누가미가의 일족이라는 이제 그 소설이 있는데, 이것을 구집 판권을 사와가지고, 원래 다른 출판사에 나왔던 것을 구집 판권을 사와드려가지고, 출판 판권을 사와드려서 이거를 이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당시 공전의 히트를 진짜 기록을 합니다. 사실 아까 영화는 영화인들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자존심을 부렸지만은, 일본 영화계는 텔레비전이 등장한 이래로 계속 사양 산업으로서 점점 관객이 없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히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미디어 믹스입니다. 원래 미디어 믹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 업계용에서 선전하는 표현으로, 지금으로 하면 바이럴 홍보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영화관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잡지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 찾아본다. 이게 노출을 최대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미디어 믹스라는 말이 원래 일본에서 나온 건데, 카도카와 하루키가 좀 이 의미를 약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후에 카도카와 영화라는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두 번째, 인간의 증명이라는 이제 시리즈가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고 나서 읽을 것인가, 읽고 나서 볼 것인가. 아주 유명하죠. 즉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나서 네가 영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 영화를 보고 먼저 소설을 볼 것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순히 홍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화는 소설을 홍보하고 소설은 영화를 홍보한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미디어 믹스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게임을 먼저 했던 사람이 이 게임이 너무 재밌네? 그럼 애니메이션도 볼까? 애니메이션을 먼저 본 사람이 이 애니메이션 재밌네? 그럼 게임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뭔가 게임화를 했다, 애니메이션화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홍보를 해준다. 그래서 전부 다 섭렵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미디어 믹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미디어 믹스의 그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카도카와 하루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카도카와 하루키는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할 정도로 엄청난 대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 남극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고 싶다 하면은 진짜 남극에 가가지고 영화를 찍고요.
그렇게 대자본을 투자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이후에는 이제 아이돌 영화, 뭐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여성 아이돌, 뭐 진짜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어린 여학생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뭐 기관총을 든 이제 여고생이 나오는 뭐 이런 영화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카도카와 영화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뭐, 카무의 검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이 시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80년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출판사와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이제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영화가 팔리니까 책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책이 많이 팔리니까 영화도 그 덕에 많이 팔리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홍보하는 시스템이라 의미에서 미디어 믹스라는 시스템이 매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디어 믹스라는 단어가 좀 약간 이제 서브컬처 좋아하는 이제 오타쿠들이 이제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젊은 세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영화 덕후거나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미디어 믹스라고 하면 그거 카도카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하루키는 90년대 초반에 대마초 사건이 이제 엮어져가지고 동생인 카도카와 츠쿠이쿠한테 권력 관계 속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사실 동생이 먼저 쫓겨났다가 아스크 미디어 좀 다른 이제 출판사를 세웠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동생은 이제 카도카 내부에서도 80년대부터 자신의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하루키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루키는 뭔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엄청나게 무식하게 대자본을 해가지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게 하는, 이런 이제 극장용 영화 중심의 이제 미디어 믹스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소규모, 미디어 믹스 실을 만들어가지고, 좀 소규모, 이제 특히 이제 팬들, 특히 골수 팬들, 오타쿠라고 불리는 팬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제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뉴타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잡지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로더스트 전기라는 애니메이션도 잘 알고 계시죠? 원작 소설하고 애니메이션을 연결을 지어가지고 소규모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제작위원회 방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팬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믹스 전략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이른바 포스트 포드주의라고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크 스타인버그라는 이 학자가 한 말인데, 이제 포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포드라는 자동차에서 아시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했는데,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규격화된 노동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공장에서 일을 하듯이 나사만 계속 조이는 사람이 있고, 뭐 색깔만 계속 칠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이 이러한 방식을 노동 구조를 만든 게 이제 포드주의인데, 포스트 포드주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취향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포스트 포드주의이고,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버블 시기를 맞았잖아요. 일본이 버블 시기를 맞았을 때 일본이 이제 포스트 포드주의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는데, 이 카도카와 츠구이쿠의 미디어 믹스가 바로 이런 포스트 포드주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도카와 츠구이쿠의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제 작품이, 이제 좀 의외이긴 한데, 스즈미야 하루이의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꼽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한 시대를 풍미한 이제 라이트 노벨 원작의 애니메이션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 원작을 처음부터 애니메이션화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말하기에는. 편집자가 특히 이제 프로듀서에 가까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자, 라이트 노벨 편집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모모시로케레바 난데모 아리. 일본의, 니키 카즈마라는 아주 유명한 전격 댕게키 문고에서 아주 유명한 그 편집자였죠. 지금은 이제 전격을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내 동생 이렇게 귀여울 리도 없어 뭐 이런 작품들도 아주 유명하죠. 예, 이 한국에서도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책만 재미있으면 뭐든지 오케이라고 하는 책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라노베 편집자 어떤 일들 하는가 이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작가나 편집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작가는 이제 자신의 작품을 이제 열심히 쓰면 사실 되긴 하는데, 이제 편집자는 이제 작품을 체크하고 이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짜고 또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제 관여를 하고 애니메이션 각본에도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춘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는 라이트 노벨을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라이트 노벨 자체를 연구를 하려다가 이게 좀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라이트 노벨을 관심을 가지고 뭐 이 작품 저 작품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그 라이트 노벨이 나오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국적인 라이트 노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글루스라는 블로그에서도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라이트 노벨이 단순한 소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서브컬처라는 어떤 거대한 일본의 이제 오타쿠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떤 취향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소설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만화 같은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같은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노벨에 여러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림도 있고 모해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취향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이 소설 자체로 절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전에 형성되어 왔었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굉장히 그런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이 라이트 노벨이라는 게 비로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하나의 문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한때 한국형 라이트 노벨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본 라이트 노벨의 흉내에 불과할 뿐이었고, 그 미디어 믹스라는 이 현상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라이트 노벨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크 스타인버그라는 학자가 이렇게 미디어 믹스 그 라이트 노벨의 편집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라이트 노벨 편집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일본의 그 미디어 믹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트 노벨에서 시작해가지고 미디어 믹스가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계기가 바뀌게 된 것이 어떤 그런 생각들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제 썼던 도쿄에서 작성한 두 번째 석사 논문의 주제가 바로 이 라이트 노벨의 편집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도카와 소속의 여러 이제 레이블이 있거든요. 정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이블이 있는데, 대략 6명 정도의 편집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의뢰를 했었고, 다행히 진행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크 스타인버그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즈비야 하루이와 같은 그런 어떤 전략들, 미디어 믹스를 미리 기획하고 이 라노벨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들과 체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멘붕에 빠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 논문이 나올 수는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런 사전적인 전략,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물론 이제 미디어 믹스라는 것이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출판하기 전부터 미디어 믹스를 생각하고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미디어 믹스를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이죠, 돈. 자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본이 들어간다는 개념. 어떻게 되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분들이 애니메이션 1쿨 14화짜리 하나 만드는데 보통 2억 3억 엔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억 30억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을 라노벨을 기획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단은 제일 싼 소설을 일단 내보내보고, 이것이 이제 아주 히트를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되고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그때 와서 이제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가 이 사람이 말한 프로세스는 없을지 몰라도 언제 애니메이션화, 이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화가 진행된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는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지, 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그 방식 자체는 작품 자체도 맨날 다르기 때문에 항상 케바케인 경우지만은 딱 하기로 결정을 났을 때 바로바로 애니메이션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는 항상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산업적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자들이 애니메이션화가 될지 말지는 사실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화가 정해지지 않던 시기에도 애니메이션 회사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정기적으로 가서 각본 회의를 하는 등 이제 편집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편집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는데 하나의 트렌드가 전략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 스타인버그 이런 사람들이 카도카의 애니메이션 제작 부분도 보유하고 있었고 마치 디즈니 같이 거대 기업처럼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것을 내부에서 컨트롤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도카 내부에서도 애니메이션 팬이 있지만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쪽이 더 전략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다? 그럼 다른 회사랑도 얼마든지 관계를 맺고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죠. 리스크라는 것이죠. 리스크, 위험.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언제나 이렇게 약육강식의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라별로 모두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반드시 작품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증을 가지는 완성 보증 제도라는 것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작위원회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작위원회 방식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작위원회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미디어 믹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작위원회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영화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 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얼핏 보면 여러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미디어 믹스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 들었던 것이, 대체 미디어 믹스하고 제작위원회 방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자, 한국에도 이제 라이트 노벨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유명한 라이트 노벨 히트를 쳤던 작품 중에 나와 호랑이님이라는 작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화를 진행시킨 적이 있어요. 이분도 제가 이제 직접 유명하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편집자분인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편집자분인데 이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나와 호랑이님을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귀엽잖아요. 호랑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유아용으로 이제 뽀로로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이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덕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뽀로로 같은 작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모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제작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이제 관계가 제일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투자를 받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렇게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 것들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프로듀서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손해하고 이익의 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 또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퇴마로 애니메이션이 이제 개봉을 했는데, 이제 원작자 이후혁 작가님이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실사 영어로 퇴마록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제 원작자가 한탄을 할 정도로 이딴 작품이 만들어지다니 하면서 이제 원작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작품이 좀 졸작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작가 이후혁 작가님에 따르면 자기가 한번 만들려고도 해버렸다가 좀 잘 안 됐었고, 그래서 30년을 존버했다고, 존버 엄청 버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30년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야 이 퇴마록의 원작을 이해하고 그 작품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작품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가지고, 애니메이션 회사 작품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을 직접 감독 체크를 하면서 이 작품은 나의 퇴마록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가 90년대 이제 미디어 믹스, 원소스 멀티유즈, 2000년대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하고 싶다, 논문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해가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라이트 노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제 결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라노베 원작자들이, 라노베 편집자들이 미디어 믹스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해가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어쩌다가 이러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 연구 가능한 어떤 대상이 바로 제작위원회 방식이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제작위원회 방식.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 제작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일반화가 되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미디어 믹스와 관련을 지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증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 썰들이 있고, 사실 근데 그 근원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일본의 제작위원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출두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제가 여쭤본 적도 있어요. 제작위원회 방식이, 최초의 제작위원회 방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다는 썰도 있고 저렇다는 썰도 있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제작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지, 이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얼마 전에 지브리의 스즈키 토시오씨가 자기가 제작위원회 방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이거 다 얘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제작위원회 방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카도카와가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카도카와 하루키가 이걸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쯔쿠이코가 만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데스카 오사무가 만든 건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만들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여러 환경과 여러 조건들, 특히 아까 리스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날의 제작위원회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위원회 방식의 중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특히 사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지금 극장에 사람이 안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CGV 같은 극장에도. 근데 일본에서 이 미디어 믹스라는 것이 아까 하루카와 하루키 같은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극장에 사람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작위원회 방식이라든지 이제 미디어 믹스라는 방식이 생겨나면서 사람이 오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점 원작 웹툰이 드라마화되고 애니메이션화되고, 또 넷플릭스 같은 OTT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 구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믹스, 또 원소스 멀티유즈 같은 이야기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시간부터는 이 미디어 믹스와 제작위원회 방식의 역사와 근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제 카도카와도 있고, 또 이제 지브리 같은 것도 관련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